자, 여러분 근로소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뭘 진행할 거냐면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전 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범위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될 것도 있더라. 그리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 그래서 급여 대장에 기록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까지 했겠죠. 그럼 급여 대장에 기록된 정보 중에 무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국가가 무엇하였다? 포기하였다. 그걸 우리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가 많다 적다? 매우 많다. 매우 많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페이지부터 33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몇 페이지까지? 332페이지까지 있죠. 이것도 여러분 최대한 요약해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탈을 붙이면 정말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한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실비 변상이에요. 그러면 쓴 걸 무엇하겠다? 보상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실비가 쓴 돈이란 얘기잖아요. 그것을 변상해주는 부분. 그러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급여는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세금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할게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나는 9시부터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한다. 법정 근무 시간 8시간 준수하고 있고요, 회사가.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면 9시간인데요? 라고 하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시간. 근데 가끔 이제 그 얘기 해드리면 실무자들은 짜증내죠. 우리 회사는 밥 먹고 맨날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고. 그렇죠. 빨리 들어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오로지 내 시간이고요. 회사가 내가 잠을 자든 밥을 굶고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오든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의 노동을 제공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근무자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줘요.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는 점심시간 1시간을 그거로 이용해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부분인 건데,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또는 2주일에 한 번 내지 회사를 일찍 나와야 하거나 또는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다. 다만 그게 회사에서 보상 조건을 붙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직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내가 업무 진행하는 부분에 사전에 좀 준비할 게 있어서 이게 돌아가면서 직원들끼리 당직을 쓴다, 숙직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법정 근무 시간 이외에 노동을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그렇다고 연장 근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실비 현상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꼭 제 차를 가지고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럴 이유는 없죠.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차는 회사가 종업원한테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업무를 볼 때 영업부 직원만 150명인데 그럼 자동차 150대를 줄 수는 없으니까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종업원 중에 무슨 직급 이상자들은 자기 차로 회사 업무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얼마씩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내 차 가지고 업무에 사용을 했고 월급에 보전받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쓴 돈만큼 무엇한 거예요? 받은 돈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게 실비변상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일직료나 숙직료나 또는 여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쓴 것만큼 안 해도 되는데 회사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는 돈이었다라는 거죠. 여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뭘까요, 여러분? 내가 업무를 보는 과정 중에 지출했던 거? 근데 이거를 급여 대장에 넣어줘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강좌에서 무슨 부분이요? 증빙받으시고 그냥 일반 전표로 처리하시면 여기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끌어들여도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여비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 왜 해외 출장 가는 종업원한테 우리 유럽이면 하루당 얼마, 뭐 미주이면 하루당 얼마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카드를 쓰지 않는 한 증빙을 받아오는 게 사실상 어려워서 회사에 복명서를 정확하게 잘 쏘시면 그 출장과 관련된 여비는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거로 정리가 끝나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하다라면 우리 무슨 부분? 급여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복명서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비과세 처리하셔도 되겠죠. 그건 뭐 선택적인 부분이죠. 근데 일직과 숙직은 제가 아까 당직 수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럼 일찍과 속직에 대한 당직 수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뭘 보고 난다? 당직되라는 걸 쓰죠. 그래서 종업원 이름 쫙 써놓고 며칠 날 당직 썼는지 사인을 받으시거나 도장을 찍으시거나 또는 우리 회사는 전자카드로 출퇴근에 관리가 된다. 그럼 거기에 당직과 속직의 기록이 있어요. 그거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보여달라면 보여주셔야 돼요. 대부분 당직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급여대장에 당직 수당이 나가고 있는 거죠. 큰일 날 얘기 여러분. 반드시 당직과 관련된 당직계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서류든 근거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여러분 비과세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아,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구나. 한도에 아무 말이 안 써 있는 건 전부 다 비과세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가끔 물어보세요.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계속 수당을 만들어 쓰거든요. 근데 회사에 갔더니 차량 유지비라고 쓰고, 회사에 갔더니 차량 보조금이라고 쓰고, 차량 수당이라고 쓰고, 어떤 걸 쓰든 상관없어요. 이름표를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글씨를 가지고 성격을 맞추시는 거예요, 성격. 자, 그러면 회사에 내 차를 가지고 업무를 받기 때문에 주는 돈이라는 게 자가운전 보조금. 그럼 반드시 차량의 명의는, 주인은 누구여야 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된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차량을 내가 타고 다니고 있고 그걸 업무에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 분명히 법령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본인 차량이요. 아버지 차량은 타인 차량이에요. 배우자 차량, 타인 차량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안 되세요. 근데 그 공동명의 중에 타인으로 안 보는 게 있어요. 누구요? 배우자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본인하고 공동명의했다? 자동차 드물어요. 자동차는 공동명의 잘 안 하죠. 보험만 가족보험을 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 공동명의에 대한 것도 원래 인정이 안 되는데 배우자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소유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거고요. 그렇죠. 본인이 업무에 쓸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에 무엇하였다? 이용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충족돼야 되는 게 차량 등록증에 내 이름이 써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차를 끌고 와서 업무에 썼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시내 출장에 거래처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시내 출장이에요. 이거 얘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저희 영업부 직원요. 이번에 출장 갈 때 자기 차 가지고 제주도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회사는 서울이고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름값을 어떻게 해요? 회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이 자가운전 보조금에 검토가 되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시내 출장이라고 했어요. 회사 임금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거리 출장은 여기에 절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내 출장이라는 건 회사에 출근해서 거래처 갈 때 내 차 갖고 끌고 가고 무슨지 아시겠죠? 다시 회사에 들어왔다가 또 끌고 거래처 갔다 오고 이걸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시내 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출장 가는 부분 또는 원거리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이용하고 그리고 시내 출장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했던 돈에 대해서 무엇하였다? 우리 지금 여비를 받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회사 규정에 의해서 그냥 무엇했다? 월급에 얼마를 포함해서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무엇해야 된다? 모두 충족.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되는 거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A씨가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차량은 맞답니다. 자, 그리고 업무에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뭐예요? 했더니 아예 저희는요 종업원들요 본인들 이제 출퇴근할 때 끌고 다니는 거 그냥 주차장 쓰는 거 허용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주차장도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출퇴근 목적으로만 쓰고 있대요.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업무에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회사가 급여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 요 돈 준 게 비과세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뭐라겠어요? 종업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써야 되잖아요. 출퇴근 목적은 절대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한 건 뭐가 된다? 과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비과세로 등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나오면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우리는 B씨가 있습니다. B씨.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명의 차량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희 어머니 차량인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썼느냐라고 했더니 업무에는 썼대요. 그리고 회사가 규정에 의해서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항목을 급여에 만들어서 주고 있대요. 그럼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과세급여가 됩니다. 왜일까요? 종업원 명의 차량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실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본인 명의 차량은 맞답니다. 업무에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사용하면서 우리는 별도로 무엇하고 있다? 우리 경비를 받고 있답니다. 경비를 받음. 자, 분명히 여러분, 우리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 출장은 당연히 돈 받아야 되는 거다. 그걸 여기다 끌어들이지 말아라.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들어가는 기름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근처 뱅뱅뱅뱅 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산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별도 경비를 무엇했다? 받았대요. 그리고 급여 대장에 또 누가 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별도 경비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요건이 무엇해야 된다? 모두 충족이에요. 모두 충족.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무엇이며 미흡이면 우리는 비과세 적용 못 받습니다. 근데 불법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불법하라고 내겠어요? 불법하지 말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매우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보면 회사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어떤 회사를 봤냐면 자, 이 A, B, C 중에 여러분 지금 B는 본인 명의 차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 명의 차량도 없고요. 업무에 쓰지도 않아요. 근데 이 회사는 A부터 어디까지, Z까지 모든 종업원한테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요. 급여 대장에. 그리고 20만 원을 모두 다 비과세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상해요. 아니 자동차가 없는데 소비자 차량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량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를 끌고 왔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없는 사람이 금 80%인데 그들까지 다 비과세를 적용했다는 거죠. 아예 날 잡아 드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꼼수 쓴 게 이겁니다. 차량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겠대요. 일단 그건 추적이 조금 어려운 게 있으니까. 차량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차는 있거든요. 근데 업무에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이제 규명이 안 되지니까. 그리고 그 종업원한테 별도로 돈 준 게 없다라고 하면 썼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말자의 행위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여러분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명의 차량이었을까요? 자기 이름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었을까요? 법인회사 가서 실제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이사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차 안 뽑아요. 다 법인 명의 이름으로 차 뽑죠? 그럼 자기 명의 차량 아니잖아요. 근데 왜 대표이사한테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다 만들어 놓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국세청의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근로소득 범위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회사가 돈을 준다는 관점이잖아요. 그럼 비과세 쪽에 들어오는 건 원래 내가 급여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급여 테이블에 기본급은 얼마이고 식대는 얼마이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우리는 주고 있고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준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사는 급여 테이블을 그렇게 안 만들죠. 대부분 회사가 줘야 되는 급여 전체를 결정을 봅니다. 그래서 너 우리 회사 입사하면 내가 너한테 300 줄게. 근데 이 300에 대해서 급여 테이블에 항목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기본급은 얼마를 주겠다. 우리 지금 주기로 했던 이 금액의 70%를 기본급으로 잡겠다. 그래서 우리는 210만 원을 기본급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식대가 10만 원이 있다라고 만들고 식대를 여러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300 주기로 했던 거에서 식대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직급수당으로 나가는 게 얼마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 달 결근이 없으면 만근수당이라는 걸 얼마를 준다. 근데 이거를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300 가지고 무엇하고 있다? 항목을 나누고 있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세법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급의 각종 수당들이 더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왜 불법이라는지 아시겠죠?
세금을 덜 내고 싶으니까 원래 300이라는 부분에서 비과세를 자기들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표이사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린 하지 마셔야 되고요. 시험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출제합니다. 그럼 무슨 부분? 요건 모두 충족했다? 비과세. 월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근데 A, B, C이다? 그럼 뭐가 된다? 과세로 등록하셔야 되겠죠. 돈은 나갈 거니까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나온다. 그리고 1번은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AT는 이것도 자주 내는 것 같습니다. 당직수당. 자, 세 번째, 우리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이 있고요. 경찰 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 항공, 화재 진압수당. 자, 이런 항목으로 우리 무엇된 게 있다라면 지급된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월 얼마? 20만 원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작은 금액 아닌가 싶어요. 이거 사실상 우연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나가는 수당이거든요. 이런 비과세는 좀 늘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우연 부분의 직종 때문에 나와지는 수당인데.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자,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학교냐, 정부기관이냐, 기업이냐. 그럼 첫 번째 점은 뭐로 보시면 될까요? 일단 학교처럼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처럼 취급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우리 정부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반 기업에 입사하실 거죠? 그럼 우리는 세 번째를 볼 일이 많겠죠.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 유아교육법, 우리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한테 주는 연구수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우리가 요즘도 하시나요? 우리 왜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잖아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라서 국민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왜 연구 수업 한다라고 해서 부모님 모시라고 해서 뭐 했던 수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그거 되게 싫어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아이를 단도리도 해야죠. 우리 수업 이렇게 합니다. 막 보여주기도 해야 되죠. 그럼 무슨 환경미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수업들 그러면 그런 식의 수업들이 항상 붙는 게 뭐냐면 연구 수업이라는 표현을 붙였던 걸 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책도 사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뀌는 부분에 맞춰서 뭐 교육의 방식들도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연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럼 제가 이거 노란색 왜 표시해 드렸냐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세청 신고하는 코드가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비과세로 배우시는 건 국세청의 부여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H01이고요. 얘는 H02이고요. H03이고요. 그 코드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 받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무슨 부분? 어느 쪽 소속이냐에 따라서 코드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일반 기업인데 H06 신고했대요. 그러면 국세청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아니, 얘네 지금 기업이라며. 근데 H06은 학교잖아. 신고가 잘못됐네. 그리고 소명 요청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세청에 신고할 때 여러분 비과세에 대한 부분 중에요. 일정 부분은 국세청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총급여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총급여 아닌 우리 총급여가 제가 과세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세급여가 아닌 비과세 부분도 국세청이 내역서를 연말정산이 끝나면 붙여서 제출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코드에 대한 구분도 본다 안 본다?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드도 틀리시면 안 돼요. 네,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정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또는 동연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무엇하는 자? 지원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은 연구소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거나 연구직을 옆에서 보조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쪽의 연구직들은 대부분 석박사 이상이 돼야 대부분 고용이 되고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고용 규정에. 그리고 이게 보조한다, 직접적으로 연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 보조는 대부분 석박사가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서류 정리돼야 되고 뭐 하는 그런 행정 업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한 행정은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관련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코드는 H09로 신고를 합니다. 자, 일반 기업은 무엇으로 간다? H10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들은 연구직이겠죠. 대부분 이거 물어보실 때 그러면 저희요 종업원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직은 맞는데요. 석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박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아, 여러분 석박사는 여기서 고용관계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여기는 그거 규정 안 따져요. 네, 회사 규정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근데 회사도 대부분 보시면 연구소 일하는 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전문학사나 학사 출신 그닥 많지 않아요. 대부분들이 다 석박사들 졸업자를 많이 고용하죠. 왜냐하면 연구라는 부분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의 폭이 조금 더 깊게 배운 사람들을 원해서 석박사 고용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비과세 요건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들어오진 않아요. 이분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H10. 그러니까 회사가 연구소를 갖고 있다 또는 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쪽에 소속인 분들. 그럼 월 얼마? 20만 원.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AT는 한동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AT도 요즘은 좀 소강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사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낼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잘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연구수당 많이들 쓰세요. 제가 봤던 회사는 게임 개발 회사거든요. 근데 문제가 돼서 회사가 없애버렸대요. 왜냐면 게임 개발 회사에 연구소 소속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게임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발자로 일하는 분들이 연구소 소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 개발도 여러분 IT 쪽에 들어가고요. 벤처 지정 받아요. 세금 혜택 볼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R&D라는 관점은 다 갖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 조항이 된다는 걸 아니까 월 20만 원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근데 종업원들끼리 이게 소문이 났었나 봐요. 왜냐면 받는 금액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추가로 더 주는 경우보다는 너한테 300만 원 급여를 줄게. 그러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만드는 걸 더 많이 한다, 기업은. 그래서 거기다 20만 원 비과세를 만든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게임 회사가 강남에 있는 모 게임 회사인데 그 게임 회사가 왜 게임이 개발이 되면 여러분 출시하기 전에 게임만 주구장창 하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잡는 거 하는 거 아시나요?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큰 게임 회사들은 그것도 일종의 직종으로 다 분류가 돼요. 연봉 때 낮지도 않고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개발자, 나도 연구소 소속을 있는 사람 아니냐. 근데 왜 나한테는 20만 원 안 해주냐. 그분들은 안 돼요. 그들은 개발자로 보지 않아요. 테스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계속 회사에서 잡음이 나니까 그 회사는 이 연구수당 항목을 진행하다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다 기본급으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더 주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기본급에 있었던 거를 떼서 연구수당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기본급으로 올려서 기본급으로 다 들어가게끔 해버린 거죠. 그러면 세금 20만 원에 대한 거 더 내시면 돼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드에 대한 거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기업은 H10이다. 자,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경우는 취재수당이라는 거 받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월 20만 원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이 취재수당은 인터넷 기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기자 포함 안 시키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벽지수당. 그럼 벽지라고 하는 건 오지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벽지가 일종의 오지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벽지 수당 받을 수 있는 게 일반 기업도 되게 많은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요. 벽지 수당 들어가서 보시면 일반 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소속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 수당이라는 부분의 항목을 만드시면 또는 추가적인 지급이 있다라고 하면 월 20만 원 비과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얘기는 이론에서 낼지 모르지만 저희 시험 문제는 못 내죠. 왜일까요? 우리 일반 기업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7번에 있는 건 우리 소위 말해서 보육고사 처우 개선 부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병원의 의사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무엇 하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급하는 전에 또는 수련 보조수당은 월 50만 원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건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 왜 그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의 보수가 그닥 높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도 한계점이 있어요. 본인들이 시설에
하나의 장을 맡지 못한다라고 하면 급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장들은 급여 수준 높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들을 만들죠. 근데 그 시설장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거의 4,500 수준은 받아요. 상당히 너무 많이 받아요. 대부분도 다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분들 생각보다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 교사들도 그렇게 많이 받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거기는 또 연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 상당히 열악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우 개선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처우 개선비로 되는 걸 세금을 뗄 거냐 그러면 아니요, 안 뗍니다. 그래서 이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면서 급여 수준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전액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전공의는 왜 들어오는 거냐면 의사들이요, 회피하는 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과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 조만간 길에서 교통사고 나면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사망자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우려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외상센터 만드는 것도 한동안 되게 많이 추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피도 계속 봐야 되지만 자기 관리도 잘해야 돼요.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계적으로 수술을 해도 작동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서 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심각한 데는 그 과에 전국에 있는 전공의를 세면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급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보자. 이 사람들 조금 이렇게 급여에서라도 조금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들은 조항이에요. 그래서 7번째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 쪽에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병원 쪽에서 나오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기장위탁 상당히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대리인 쪽 가시면 이것도 보셔야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볼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실기로는 아예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8번째. 자, 제복을 착용해야 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은 사내에서 현물로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갔더니 뭐 줘요? 유니폼을 제공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유니폼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보아서 세금 징수를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입으라는 제복이 있어서 제복을 지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소득으로 징수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무엇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비과세로 그냥 빼시면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9번째 부분에 보시면 병원이라든지 실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받는 작업복, 앞에 있었던 얘기랑 유사합니다. 근데 법령을 조금 구분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도 무엇이다? 비과세입니다. 자, 조심할 게 있어요. 8번과 9번을 주장하시는 노무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급여 대장에 피복수당이라고 써요. 그리고 금액 얼마라고 기재를 합니다. 근데 봤더니 피복수당이 매달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한도가 없으니까 그 360 다 비과세가 됩니다. 제가 왜 노무사분을 얘기하냐면 노무사에서 사고를 치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누구랑 의견이 분분했냐면 노무사는 된다고 주장하시고, 왜냐면 요즘에 노무사가 급여 테이블에 대한 아웃소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연말정산 아웃소싱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다 사대보험 아웃소싱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 쪽 전문으로 노무사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근로기준법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게 지금 바뀌면서 회사가 준수해야 되는 규정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리가 예전보다 입지가 두터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웃소싱을 맡겼는데 세금의 신고는 세무사가 하시거든요. 그분들 세금 신고 못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세금 신고하는데 세무사 쪽에서는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부분? 아니 이거 비과세 안 되세요라고 했더니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착용하는 거와 관련돼서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세탁비 쪽으로 단순히 뭐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주는 거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달 30만 원씩 무슨 피복을 구입하라고 돈을 줘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회사가 구입을 해서 대부분 제공하는 게 거의 대다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뒤에 세무조사 과정 중에 뭐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거 옷 산 거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외부에서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피복부 얘기할 때 가끔 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비행기 타는 항공 직원들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사복을 입고 나서 갈아입는 게 불편하면 가끔씩 우리 비행기 타러 가다 보면 무엇되어 있는 아예 옷을 입고 출근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고 여러분 놀러 다니진 않잖아요. 출근할 때 아예 입고 나왔던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안 입는 옷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의 규정 없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 규정이 벗어난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무조사 때 다 적발될 겁니다. 네, 당장 보이지 않거든요. 뒤에 가서 적발이 됩니다. 뒤에 가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왜 30만 원 얘기하냐면 대부분 그거 종업원들한테 그 비과세 안 만들어요, 여러분. 임원급들이 급여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세금은 덜 내고 싶죠. 그러니까 자꾸 비과세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연봉 7천이거든. 세금 좀 덜 낼 수 있게끔 급여 테이블 좀 만들어줘.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7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월급이 나오겠죠? 그 월급에서 기본급 얼마에 각종 수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과세를 죄다 넣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가서 적발되는 거예요. 자, 10번째, 우리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 발파, 그리고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군인들이 받는 낙하산 강화 위험수당. 이거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위험수당입니다. 입갱과 발파는요, 뭘까요? 들어가고 안에서 폭탄 설치할 때 터뜨리는 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건 한도 없이 비과세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규정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은 한시적으로 들어와져 있던 규정인데요. 이건 일반 기업은 관계가 없고요. 우리 왜 국가가 주무관처를 지방으로 이전을 한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어떻고 막 시끄럽잖아요. 자, 그런 식의 관점 때문에 들어오는 비과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이 있었다. 그것 월 얼마?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그러니까 11번은 일반 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네, 제가 통화는하고 음소거 해놓고 음소거인 줄 모르고 수업을 했네요. 그러면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요거 다시 얘기할게요. 네, 자 여기 식사 또는 식사때라고 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때는 회사에서 주시는 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식 제공에 대한 부분. 근데 중식을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회사가 밥을 사주느냐. 그럼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사내급식을 통하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사가 현물을 무엇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물로 제공되는 부분은 회사의 구내식당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인근의 식당을 계약에 의해서 쓰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인근의 식당에 식권을 발권해서 쓰시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게 다 현물 제공이거든요. 왜냐면 그 식사 때는 누가 다 결제할 것이다? 회사가. 그러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무엇 하시면 될까요?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면 매입세 공제 받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후퇴요. 비과세 소득으로 끌고 들어온 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증빙 처리하고 끝내셔라.
그리고 구내식당이면 식자재 구입하신 거 이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죠. 근데 조심할 건 있어요, 여러분. 구내식당에서 식자재를 구입했더니 이게 또 부가세가 문제예요. 의제매입공제를 받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의제매입공제를 받으시는 건요. 내가 면세 농산물을 사다가 무엇 해야 돼요? 과세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내식당이 식권을 외부에 팔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종업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건 의제매입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식권 판매한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받으셔도 돼요. 그럼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물 제공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전부 다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밖에서 실제 밥을 사서 먹고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다 법인카드 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끼 밥값을 8,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20,000원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회사는 아주 비싼 밥은 가끔 사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회사에서 왜 규정을 정하죠. 얼마 이내로 밥을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긴 해요. 또는 그래서 식권을 아예 줘버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식권이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빙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예 급여 대상에 안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현물로 제공하는 부분은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대신에 급여 대장에 나는 돈으로 식사대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금전으로 우리 지급받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얼마를 받든 우리 얼마까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저는 얘 좀 상향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만약 강남에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고 계시면서 강남 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제가 수원 얘기할 때 매번 그러거든요. 빨간 버스 타고 다니지 않으시냐고. 강남에 빨간 버스 정말 많단 말이에요. 수원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럼 수원에서 서울 출퇴근자 상당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서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강남 한복판에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과연 중식의 가격이 얼마일 거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10,000원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10번 먹으면 10만 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작은 금액이죠. 회사가 얼마를 지원하든 얘를 조금 상향 조정해주면 그쵸. 국가적인 입장에서 좀 상향 조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계속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그래서 회사가 이걸 실제 정말로 복리적으로 지원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를 조금 반영해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5만 원 줬다.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종업원들이 밥을 사 먹을 때도 음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17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17만 원 지급받으시면 1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7만 원은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은 그런 작업을 해줘요. 내가 17만 원 입력하면 내가 무슨 부분 프로그램 입력할 때 저 이거 식대였어요 라는 비과세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7만 원을 과세 쪽으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지만 숙지하시고 어떤 코드를 넣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여기 단서는 뭘까요? 회사에서 밥도 제공을 받고요. 급여 대장에 식사대라는 것도 또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우선이다? 현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현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모두 다 뭐가 된다?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주는 건 과세가 되고요. 현물은 그대로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중식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근은요. 야근은 해당 사항이 없죠, 여러분. 원래 법정 근무 시간은 9시에 출근한다라면 8시간 근무니까 중식 시간 1시간 끼면 6시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무량이 많아지면 우리는 뭘 진행하기도 해요? 오버타임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야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야근을 하게 되면 회사가 그 야근을 할 때 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근식 때는 중식이라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사고를 치십니다. 우리 회사는 3교대를 띄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3교대이면 지금 현재 8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돈다는 얘기네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누군가는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오후에 퇴근하고 누군가는 오후에 퇴근해서 밤에 근무를 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9시에 출근해서요.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이 사람은 6시에 출근을 해서요. 우리 6시에서 여러분 9시간 더하면 몇 시간이 돼요? 어찌됐든 새벽까지 넘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새벽에 퇴근하면 또 다시 몇 시까지 우리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9시까지 근무를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일반적인 회사는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오후에 퇴근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나의 의미로만 움직이는 회사는. 근데 교대 근무자들은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 학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해요. 그래서 점심때쯤 다 될 때 출근을 해서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해요. 왜냐면 반 수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근무 시간을 다르게 출근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식이라는 건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중간에 먹는 밥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분들이 반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이들한테는 중식의 비과세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 야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야근 식대라는 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버타임의 관점이다. 연장근로의 관점이다. 아, 이분들은 연장근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정상 근무 시간인데 반근무가 있고 새벽 근무가 있는 거죠. 그럼 중간에 밥 줘요, 여러분. 4시간 근무하고 밥 먹거든요. 다만 반근무 하신 분들이 입맛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패턴의 밥을 먹는 게 맛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A, B, C의 형태가 있다. B와 C도 중식은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이해하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낮근무자들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낮근무자들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뒤에 말씀드린 건 업무에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현물과 누구에 대한 부분, 금전 주는 것밖에 얘기 안 하고요. 이쪽에 포커스가 많아요. 네, 이 포커스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복리후생적 급여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세법 개정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무엇이었다? 근로소득을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봤던 부분이 금년부터는 근로소득에 들어와. 그리고 무슨 부분?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서 비과세 소득으로 볼게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무슨 부분? 비출자 임원이거나 소액주주 임원이거나 우리 임원이 아닌 종업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었다라면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택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기숙사에서 살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으로 제공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월세가 안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세소득이다, 비과세소득이다, 비과세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 과세소득자가 있었죠, 여러분? 누구요? 출자 임원이요. 그래서 출자 임원한테 사택 제공하는 건 뭐가 된다? 과세소득이다. 근데 비출자 임원이거나 소액주주이거나 우리 종업원이었다라면 뭐가 된다? 비과세소득이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주택을 빌려 쓰는 그래서 우리 왜 주택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었다. 이거는 이자 성격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도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이 돼서 우리 무엇하겠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설된 법이에요. 복리후생적 급여라는 게 신설이 됐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소기업 종업원이 아닌 부분에 대한 건 과세소득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은 여러분 네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왜냐면 세 번째가 여기 들어오면 비좁아서 제가 네 번째 거 먼저 썼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이라든지 부상이 있었다라면 연 240만 원 이내 금액까지는 무엇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4번은 잊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근무 안 하면 볼 기회가 없죠,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시면. 그래서 4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종업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험료 얘기가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험료. 그래서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누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에 대한 부분 중에 지금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무엇이었더라면 보험료였더라면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서 우리 무엇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자,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이다? 일단 7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70만 원을 놓고요. 7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70만 원이 초과가 되면 뭐가 된다? 과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 기준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래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라고 제가 그래서 위험직종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철강회사가 이거 정말 많이 가입해요. 철강회사. 건설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직종군에서 회사가 가입을 대부분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지급사유로 하고요. 종업원일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고요.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과 그거는 여러분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료도 회사 비용 처리해도 괜찮냐? 비용 처리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 문제가 없는데 그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던 부분이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이었다면 종업원배 금액입니다. 그럼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초과가 되면 과세로 전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과정 중에 사망이 발생이 되면 그 보험사에서요. 그거에 대한 보상 조건으로 돈이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이 연간 내가 불입했던 보험료가 70만 원 이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과세도로, 과세소득으로 그때 징수가 돼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비과세로 처음부터 정리가 됐던 부분은 사고가 생겨서 정말 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수익자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거에 해당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만 원 이내 금액에 불입했던 돈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받을 때, 수령할 때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 그 후발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고의 또는 중과실 외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또는 부득이하게 생긴 우리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다. 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기억만 대부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추가됐어요. 금년도 복리후생적 급여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요.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우리 실제 이게 재무 쪽 관련된 그러니까 재무관리자 또는 회계관리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이분 저희 같은 직종 같은 경우는 이 보험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해 여러분 임보험 가입한다는 얘기 하시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쨌든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해당만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의성을 띠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상과 관련된 보험을 또 가입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가끔씩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뭘까요? 회사 돈 가지고 도망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만지는 직업들은 임보험이라는 걸 또 가입을 하죠. 네, 임보험 가입을 또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생산직 등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 근로수당. 자, 이게 오버타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연장 근로수당이죠. 그러면 우리가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무 시간은 일일 기준 몇 시간이죠, 여러분? 일일 기준 8시간이죠. 그러면 그 8시간을 무엇하였다? 초과하였다. 라고 하시면 이게 무엇이 된다?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 근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반근무자가 있죠, 여러분. 밤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심야 근무라고 하죠. 심야 근무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그 심야 근무는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밤 10시부터요.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밤 10시부터 그리고 새벽 6시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근무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요. 똑같은 8시간 근무를 해도요. 낮에 근무했던 분들은 100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이 심야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50%가 추가 지급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50% 추가 지급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15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왜 근무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죠. 근로기준법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더라. 내가 지금 현재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그 일주일은 여러분 대부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월요일부터 다 우리 일요일까지를 자꾸 일주일로 주장하신 분들 계세요. 회사마다 그 일주일에 대한 계산법은 달라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마감일이 우리 일요일일 수도 있고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언제까지 토요일까지로 볼 수도 있는 우리 왜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까지가 마감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수요일 날 시작을 해서 그게 기산점을 시작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한 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회사들이 나름 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일주일 중에 무슨 부분 우리가 근무를 꽉 채웠다라면 무조건 하루를 쉬는 날짜가 있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유급에 대한 관점이 붙는 날짜들. 그럼 그 쉬는 날짜에 내가 일을 했다? 원래 하루를 쉬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5일 근무제이다 보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 날 안 쉰다라고 하면 그거 법 위반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주일 중에 만근이라는 관점이 나오면 나는 며칠을 쓸 수 있다고요? 우리 하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요일을 쉬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식품 쪽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점들은 5일 근무제 아직도 하는 데도 꽤 많아요. 대신에 보수를 조금 더 주기는 해요. 보수가 조금 더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만근에,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채우면 실질적으로 하루를 무조건 쉬게끔 하는 날짜가 있는 거지 이틀을 쉬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규정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6일을 근무하든 5일을 근무하든 4일을 근무하든 그건 회사가 알아서 탄력 근무제 적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루 쉬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날짜에 내가 무엇을 했다? 출근을 했다. 그럼 여러분 월급 더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에 출근하면 우리는 주휴의 관점이 생기는 건데 원래 그날은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게 주휴수당인데 그 주휴일에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받는 100%에 일을 더 했으니까 우리 실제 일 안 해도 되는 날 와서 했으니까 또 100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쉬는 날에 또 무슨 다른 연장성이 있다 그럼 50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50%만 가산해서 주면 돼. 어떤 분들은 그거 200% 줘야 돼. 어떤 분들은 250% 나가는데요? 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다 맞춰보셔야 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중복이 되면 중복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휴는 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유급이란 말이에요. 유급이라는 건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1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럼 뭐가 돼요? 100이 붙죠. 그럼 이날은 200%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일을 한다. 우리 회사는 일요일이 원래 주휴날이다. 그러면 그 날짜 무조건 쉬는 날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날 출근하라고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100을 원래 받는 건데 일을 했으니까 100을 줘야죠. 근데 그 날짜에 또 뭐가 있다? 연장이 있었다? 그럼 연장된 시간은 50%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럼 250%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요건을 다 맞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다 다르다는 거.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을 안 해도 되는 날에 일을 했다. 그럼 우리 뭐가 들어온다? 휴일이라는 얘기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휴일, 근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린 무엇에 대한 부분? 수당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그들 다 뭐라고 얘기한다? 연장근로 수당 등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다? 비과세가 될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됐나요? 그 얘기라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라는 부분.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생산직 등의 근로자가 받는 이라는 부분이 붙죠, 여러분. 그래서 생산직 등이라는 것도 붙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럼 적용 대상에 이 연장 근로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 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자, 운전과 관련된 종사자, 물고기를 잡는 종사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청소나 경비와 관련된 부분, 자, 조리나 음식과 관련된 부분, 판매직, 그리고 돌봄 서비스 등. 자, 그럼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대상 업종이 많다 적다 매우 많다예요. 기존에는 기업과 니은과 디귿까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씩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니을, 미음, 비읍 같은 경우는 법의 규정에 기업의 규모성을 봤었습니다. 그 조항은 2021년도 세법 개정되면서 규모성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성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다양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시험은요, 그냥 냅니다. 자, 그냥 내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왜 그냥 가시면 된다고 할까요? 우리는 제조업으로 시험을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세무대리에 가시면 기업부터 비읍까지 요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세팅값을 안 넣어주시면 우리 과세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안 돼야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 세팅값을 잘못 설정하면 비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까요? 생산직 등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비과세가 요건이 되려면 적용 대상이라는 글씨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적용 대상에 들어오는 기업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써드리지 않는 건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데 가시면 수당 등록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손을 대는 건 설정값이 한 자리로는 안 끝나지는 거. 그게 우리 연장근로수당과 국외근로수당이에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 구동이 해야 된다는 위치를 알려드리는 부분이 모두 다 세팅이 돼야만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두 자리 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안 돼 있으면 비과세가 과세가 된다거나 또는 아예 항목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할 때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실기할 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무슨 부분? 자, 지금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버타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연장근로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무실 직원한테도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산직 직원한테도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셔서 급여 테이블을 보면 재밌는 게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요, 책정된 급여는 100이라고 벌써 결정해 놨어요. 근데 저희 2달에 한 번씩 상여를 줍니다. 3달에 한 번씩 상여를 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여를 주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로스 제도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는 넷 제도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가져갑니다. 지급액 전체를 가지고 상여를 주겠다는 표현이 되고요. 넷 제도를 쓴다는 얘기는 기본급만 가지고 무엇하겠다. 우리 상여를 주겠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회사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우리 상여를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급이 무엇 돼야 낮아야 상여가 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급여 탭을 만들 때 기본급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요. 1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아, 그래야 기본급을 줄일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러면 100을 그대로 다 쓰면 상여가 지급액 전체로 주는 그로스의 관점이든 넷의 관점이든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본급을 줄이는 행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60%대 또는 70%대 수준으로 대부분 맞춰서 움직이는 회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규정값은 없어요. 회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기본급은 70으로 주었고요. 각종 수당은 30으로 잡았다는 거죠. 근데 수당을 만들려고 보니 적정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뭘 만드냐면 이 수당명에 무엇을 우리 야근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야근하는 생산직이 있고 관계없는 사무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목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적용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사무직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이 사람은 과세가 돼야죠, 여러분. 근데 생산직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비과세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생산직한테는 이렇게 해서 야근 수당을 만들지 않아요. 정말 근무한 거 가지고 계산해요. 그리고 생산직 근무자들은 사무실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으로 받죠, 여러분. 월급제예요. 실제 급여를 따져보시면. 근데 생산직 근무자는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제예요. 대부분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근무하신 분들 대기업에 근무하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계산을 편리하게끔 하고 싶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들 꽤 많지만 대기업은 포괄임금제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근무한 시간 곱하기 시급이에요. 그래서 노사 협상이 들어간다면 한 시간당 시급 얼마 인상할 거냐.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이만큼인데 그럼 너네도 이만큼 올려줘야지. 전년도 대비 매출도 얼마 신장됐는데 그거를 협의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급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연장은 허위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무직 근무자하고 달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고민이 생겨야죠.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데 사무직도 연장이 있고 생산직도 연장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똑같은 연장 수당을 또는 야근 수당을 무슨 부분?
하나는 과세로 만들고 하나는 비과세로 만들겠다? 여러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종업원 10명 구분할 수 있어요. 종업원 100명 되고 200명 되고 1000명 되면 머리 터져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것도 일인데요. 그래서 ERP 써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세무사랑이나 또는 스마트에이는 이 연장 근로나 야근 근로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로 급여 신고하시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엑셀에서 손으로 다 계산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뭐만 한다? 입력만 합니다. 말 그대로 에디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씨의 연장 근로가 이번 달에는 75만 원이다. 그럼 계산된 걸 프로그램을 그냥 75만 원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업무를 하려면 그 75만 원 계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통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인건비의 복잡성이 없어요. 근데 제조나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웃소싱 회사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지급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뭐 5번, 6번, 7번도 급여 대정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아예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무슨 부분? 아니,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벌써 규정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디에서? 사원 등록에 네가 등록하는 사원이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너가 사무직이라고 입력한 황양숙한테는 연장근로, 야근근로 수당을 너가 넣어놔도 나는 다 뭐 하겠다? 다 과세하겠다. 당연하죠. 이 사람은 과세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황종석이 있었다. 저희 남동생이거든요. 자,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연장 근로가 있더라. 근데 이 친구는 현장의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장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입사를 하시면 지금 수당을 2개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당으로 가시는 거고 지금 사원 등록부터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면 누가 있더라. 사원 등록에 가면 우리는 이 생산직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직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난 부분. 근데 이게 시험 문제를 처음부터 스타트해서 다 내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출제자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원 등록부터 손을 대고 들어오라는 출제자가 있고요. 본인이 세팅값 다 주고 급여자로 입력하는 문제만 내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원 등록에서 설정하고 간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생산직이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고 부르는 거 모두 다 비과세냐? 아니요. 자, 일단 무슨 부분이다. 자, 지금 현재 아까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생산직이어야 하고 그리고 월 정기적 급여가 얼마 이하이면서 그리고 직전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월 정기적 급여가 그걸 월정액 급여라고 합니다. 월 정기적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동할 땐 여러분 일단 생산직 여부 자리에서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부분 프로그램 어디서 설정하시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설정하실 때 사원 등록. 그럼 이 부분도 사원 등록에서 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연말정산이 모두 다 끝나면 이 사람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한테 뭐 준다고요?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그리고 국세청한테 뭐 낸다고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거기에 뭐가 있다? 총급여액이 있다. 자, 총급여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득세 10을 반드시 징수해야 되는 과세급여를 말한다. 자, 그 과세급여가 얼마?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도 사원 등록에 생산직 여부 자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직 여부로까지만 쓸게요. 같이 연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산직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라고 넣잖아요. 그럼 우리 사무직은 부로 넣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활성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생산직 자리가 여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요건이 되면 선택하라고 글씨가 뜹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위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2개 설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된 사람만 너 비과세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쓰면 너 생산직이 여인이 yes가 돼야죠. 그래서 얘가 yes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부분? 직전 연도 총급여액, 전 총급여액만 쓸게요. 자, 총급여액이 너는 요건이 충족이냐? 라고 물어보겠죠. 아, 예, 저 충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yes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yes가 아니라 no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은 여러분의 몫이고 컴퓨터는 yes인 것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을 잘못해 놓으시면 우리 세금 징수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건 컴퓨터가 대신 못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합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었어요? 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자, 월 정기적이다라는 부분에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표현. 그러면 당신이 받은 급여 총액이 있을 것이다. 매월 받는 급여 총액.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해라? 우리 정기적이지 않은 성격,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면 그들은 빼라. 여러분 상여를 12달을 주지는 않겠죠. 그쵸? 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규정들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상여를 12달로 바꾼 회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상여는 매달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상여 등에 대한 건 부정기적 급여라고 합니다. 부정기적이라는 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기적인 급여는 무엇해라? 빼주시고. 그리고 비과세가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빼라. 우리 아까 실비변상적 비과세 배우셨어요, 여러분? 실비변상적 급여는 반드시 비과세 요건 충족된 것만 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 신설된 거 하나 있죠? 무슨 부분이요?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되는 비과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두 가지를 정리 못하시면 계산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때문에 배우시는 거죠? 그럼 이 금액도 정기적일까요? 부정기적일까요? 자, 거기서 이제 대부분도 반론 제시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연장급여가 매달 직원마다 똑같은 금액 나가는데요. 500만 원, 아니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회사 중소기업이시고 포괄임금제 하시냐고. 포괄임금제 하시는 분들은요. 매번 이 연장근로나 이런 부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돈 힘드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뭘 하시냐면 과거의 급여 데이터를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얼마의 임금의 연장근로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금년도에 가서 한 번 더 비교를 해요. 그래서 덜 나간 게 있으면 위반이기 때문에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포괄임금이에요. 그래서 포괄산정 임금제 하신 분들은 고정값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내가 근무한 시간에 맞춰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의 근무수당 등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 해야 된다? 빼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컴퓨터가 내가 급여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넣으면 이거 알아서 빼주느냐? 아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설정을 합니다. 자, 이건 어디에 가서 하냐면 지금 이 부분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메시지도 띄워요.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근데 알아서 안 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 메뉴에 가면 급여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글씨를 안 써서요. 프로그램상에 가시면 뭐가 있다?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에 가시면 누가 있더라? 우리 수당공제 등록이 있어요. 저는 그냥 수당 등록이라고 쓸게요. 자, 수당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월정액 자리가 있습니다. 월정액 자리. 그래서 그 월정액 자리에 가서 무엇 하셔야 된다?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이거 여러분. 자,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 할 때도 항상 강조하지만 뭐에 오해를 많이 하냐면 자가운전 보조금을 입력해요. 그럼 월정액 자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빼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빼야 되는 건 X의 의미다. 포함 안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X 또는 우리 부 이렇게. 왜냐면 이건 프로그램에 따라서 X의 관점으로 가는지 V의 관점으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뺀다는 건 또 X이거나 V이거나 또는 무엇이다? 우리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빼야 됩니다.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월정액을 선택하는 자리에 갔더니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함하는 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포함한다는 건 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엔터 치고 내려가요. 여러분 분명히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는 빼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럼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예요? X라는 거죠. 부를 선택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답안이 나오잖아요. 수당 공제 등록 답안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답안이 나오는데 뭔가 등록을 하고 월정 자리가 맨 끝자락에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자리가 답안에 공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라서 답안 공지를 해요. 왜일까요? 계속 이의제기가 누른대요. 저는 여기요 동그라미 안 하고 왜 X 했는데요. 틀리나요?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채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FM대로. 근데 이걸 채점해서 안 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이걸 잘라서 올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AT는 이걸 채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AT도 요즘에 여기를 다 잘라서 올립니다. 왜일까요? 채점 안 하고 싶대요. 아니 그러면 자격증을 땄는데 도움이 되냐고요.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시험들이 곤란한 부분이 생기면 자꾸 회피하는 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험에서 올라오는 답은 FM대로 채점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시험이 그걸 채점하고 싶잖아요. 그럼 AT를 말씀을 드리면 AT는 월정액을 뭐로 설정을 하고 아예 줘버려요, 시험지에. 근데 그게 틀리면 감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명기가 되어 있을 땐 어떠한 경우도 틀려서는 안 돼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FM대로 맞춰줬든 안 맞춰줬든 시험은 아예 채점 안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론할 때도 말씀드리고 전산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부분? 월정 선택을 여러분이 했겠죠? 그래서 월정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로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할게요. 그럼 여로 되어 있는 기본급부터 각종 항목이 들어오겠죠. 그죠? 기본급부터 각종 항목이 들어옵니다. 그걸 모두 다 컴퓨터에서 하는 건 여기 밑에 쓰는 것만 컴퓨터가 합니다. 합산을 합니다. 여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210만 원. 무엇이면 이하이면 너 공제가 되는구나. 근데 210만 원 초과가 되면 너 공제가 안 되는구나. 컴퓨터는 요거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자리 선택도 정확하게 잘 하실 것. 그리고 또 하나 실수를 해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동으로 나온다는 문제점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식대는 실비변상적으로 배우셨어요? 그냥 식대로 배우셨어요? 그냥 식대로 배웠죠. 식대가 일단 복리적인 성격에서 주는 정책은 맞아요. 근데 이제 금년도 세법 개정이 되면서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되는 비과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도 거기다 복리 얘기를 안 붙여드리는 거거든요. 혼선 빚을까 봐. 그럼 여러분 지금 식대를 법령에서 복리 쪽으로 분류시켜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은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월정액 포함 여부를 선택할 때 여일까요? 부일까요? 여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본인들이 이 자리를 부로 선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설정 잘 하실 것.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충족이 되면 우리는 우리 일에 해당되는 광상 근로자이거나 이동 근로자이면 한도 규정 없이 전액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데 광상 근로자와 이동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연 240만 원 비과세 해주겠다. 여러분 240 비과세 받았다고 이거 하고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안 복잡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 240만 원 비과세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생산직 등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생산직 근로자들은 시급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장근로가 없으면 보수가 그렇게 그닥 크지 않아요. 네, 시급이 그닥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근무 시간이 단축됐어요라고 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은 어찌어찌해서 그냥 기본 근무 시간은 해요. 근데 연장이 아예 없어지니까 연장으로 해서 받았던 4,500 받던 분들이 급여가 300 수준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타격을 받죠. 여러분 100, 200, 100에서 200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무실 근무자들 월급 줄여요? 안 줄이잖아요. 근데 현장 근무자들은 자기 노동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운 게 뭔가요?
우리 지금 연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 몇 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 52시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법으로 확정이 됐죠? 그쵸? 그럼 주 40시간에 연장할 수 있는 게 12시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12시간보다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보수가 주니까 근로자들은 무슨 얘기해요? 그게 올려달라. 기본급을 너네가 올려주지 않으면 우린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얘기냐. 국가적으로 12시간 배제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비과세 조항도 바뀌고요. 그거에 따라서 회사 정책적인 부분도 바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노동법도 조금 관심을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노동법도.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게 또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0만 원밖에 비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아까 나열했던 부분, 이 연장근로 등이라고 들어오는 건, 자, 통상임금에 가산해서 받는 통상임금이라는 건 모든 종업원한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통상임금이죠. 그래서 그 통상임금에 가산해서 받는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로수당이라든지 야간 근로수당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들어와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간도 휴일도 그리고 연장도 다 써드렸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연장이 걸렸는데 그게 야간 시간이었다. 그러면 50% 가산해 준단 말이에요. 50%. 그러면 두 개가 중첩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6시에 퇴근인데 오늘 오버타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대요. 그러면 6시부터 밤 12시까지 몇 시간? 우리 6시간 연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0%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줘야 되는 100에 50% 가산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뭐가 걸려요? 야간이요. 그럼 50%가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준다? 200%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엑셀 안 쓸 수가 없어요. 세무사랑을 쓰거나 스마트 A 쓰신 분들은 그 계산을 프로그램에서 못 돌립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제조업들은 ERP로 다 돌아 쓰는 거예요. 그거를 공식으로 넣어놓고 자동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당겨다가. 네, 그게 자동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 계산식만 만드시면. 그래서 ERP로 다 갈아타죠. 자, 그리고 선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언. 근데 이 선언은 선장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법에서 선언은 선언법에 의해서 받는 생산수당일 거. 결론적으로 뭘까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언은 물고기 잡지 않죠. 선언은 운전을 하고 지휘를 하죠. 아예 선장은.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로 쓰는 용어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시험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상당히 쉽게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마무리하고 식사할게요, 여러분. 자,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첫 번째 각종 법률에 의해서 받는 금액.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받는 뭐가 있더라? 요양급여가 있거나 우리 휴학급여가 있거나 장애 또는 유적. 그리고 고용보험은 여러분 우리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경영 악화라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둘 다 뭐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죠. 그럼 그때 국가에서 받는 급여가 있죠. 그래서 그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우리가 산전이라고 해서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전후로 쉴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급여들. 그리고 이제 그런 제도도 있죠. 휴직과 산전이라는 부분에서 휴직의 기간을 가졌더니 자꾸 눈치를 회사에서 주더라. 그러면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정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내가 6시간만 근무하고 2시간 조기 퇴근하는 그게 육아기 단축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자, 그리고 요건을 갖춘 본인의 학자금. 자, 이 부분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훈련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회사 취업규칙에 교육훈련 가는 거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을 가게 되면 사실상 회사 업무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돈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직원이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왜 해외 연수 6개월을 보내거나 1년을 보내거나 막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럼 연수를 갔다가 돌아올 땐 복귀를 회사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교육을 받은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회사에서 무조건 근무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 위반하시고 회사 퇴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회사에서 지원했던 이런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돈에 대한 거 모두 다 반환해야 된다는 조건들 다 명시합니다.
당연하죠. 회사가 인재를 키우려고 연수 보냈는데 회사를 소위 말해서 배신하고 나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야죠.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반환 조건을 다 써놓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 본인 학자금은 무엇이다? 비과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해외 연수가 이런 쪽 성격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출산과 보육 관련 급여 시험에서 참 열심히 내주는 문제. 자, 우리 근로자 또는 배우자, 그러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엇하였다? 아이를 낳았다. 올해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1살이죠, 여러분. 근데 서류상은 0살인 거죠. 0에서 1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한 아이가 있거나 6세 이하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급여 대장에 보육수당, 육아수당, 우리 이런 식의 수당을 지급한다라면 얼마?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서 일단은 요거는 손은 됐어요. 무슨 부분? 지금 맞벌이 부부였다. 그래서 근로자 A씨도 근로소득자이고 근로자 B씨, 배우자도 근로소득자이다. 근데 A씨도 보육수당을 받고 있고 B씨도 보육수당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집의 아이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 자녀 몇 살인 아이? 3세인 우리 남자아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세 남아가 한 명이래요. 근데 지금 근로자 A씨는 어디에서 삼성에서 일을 하고 근로자 B씨는 지금 LG에서 일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보육수당 10만 원 받고 있대요. 비과세 다 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몇 명인지 안 따져요, 여러분. 그냥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만 있으면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 부부인데 같은 회사에 다닌대요. 근데 이 회사는 보육수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그러면 본인만 비과세가 되고 배우자는 안 되느냐? 아니요. 네, 둘 다 월 10만 원 비과세가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냈어요. 근데 이거 많이들 실수하시거든요. 한 사람만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이면 한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2명이어도 10만 원밖에 안 되고요. 3명이어도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냥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당으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최대 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업무적인 실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대는 그런 일을 안 벌이시는데 이 보육수당을 그런 일을 벌여놓으시더라고요.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분기로 지급하는 회사가 간혹 있어요. 분기 지급. 자, 이제 분기 지급한다는 얘기는 우리 1, 4분기 거 한 번 주고 2, 4분기 거 한 번 주고 3, 4분기 거 한 번 주고 4, 4분기 거 한 번 주고 자, 그래서 우리 매월 10만 원씩인데요. 3월 달에 급여 줄 때 30만 원 주고요. 4월 달, 6월 달에 줄 때 30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게 월 10만 원까지니까 30만 원 다 비과세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1, 4분기 거 몇 월에 줬다고요? 3월 달 급여에 30만 원 포함해 줬죠? 그럼 세법은 어떻게 본다? 10만 원만 비과세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10만 원만 비과세예요? 그러면 10만 원만 비과세니까 20만 원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월이라는 글씨가 붙은 건 그달의 해결을 보셔야 돼요. 달 넘기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실무자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달 넘기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번거로워도 무엇 하셔라? 무조건 10만 원씩 주셔라. 그달에. 자, 그리고 이제 국외근로에 대한 부분. 자, 국외근로라고 하는 건 내가 해외에서 근무를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사실상 조금 더 외롭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내 근무자들보다 보상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근무했던 A씨가 이 사람 국내에서 근무하다 나갔다 갈게요. A씨가 국내에서 근무했을 땐 내가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나는 미국 국외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70만 원이 다른 수당이 하나 더 붙어서 370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누가 봐도 미국이라는 국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무엇 해주겠다? 일정 금액만큼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국외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북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
그래서 국외 또는 북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얼마? 100만 원. 근데 우리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죠. 물고기. 원양어업이요. 네, 원양어업 선박에서 그리고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월 얼마? 300만 원 비과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게요. 비과세 금액이 상당히 큰 거예요. 건설 근로자이신 분들은 얼마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3,600만 원 비과세가 돼요. 그럼 내가 5천만 원 벌면 3,600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있어요. 이게 허위자들이 간혹 있어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근로계약서에 해외 근무지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해외 근무가 또는 파견이 결정이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외 근무지 명기를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가 생기면 장기 출장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장기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출장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맞는 부분.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설업 또는 물고기를 잡는 선원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건설업은요, 감리 업무와 설계 업무자들도 포함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감리하고 설계는 현장을 돌아다니는 종사자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멘트나 벽돌을 나르진 않아요. 현장에 원래 지키로 되어 있던 요건들이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허가를 내는 업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현장을 돌기는 하죠. 근데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300이에요. 그럼 이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슨 부분? 저희요 원양업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원양어업 한다고 했어요. 원양어업. 자, 원양어업을 하는데 지금 물고기를 잡는 선원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있대요. 이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300이냐고요? 아니요. 자, 선원은 300만 원 비과세가 맞습니다. 근데 해외 지사 사무실 근무하는 분은 100만 원 비과세예요. 그럼 여러분 한 회사에서 또 골칫거리가 생기죠. 아, 같은 회사인데 A씨는 비과세 100만 원 적용자고 B씨는 비과세 300만 원 적용자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외근로도 무슨 부분에 설정값이 두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국외근로와 관련된 부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일단 프로그램상에 들어가시면 사원 등록에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 우리 국외근로 여부 선택을 먼저 합니다. 국외근로 여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선택이 끝나면 그 다음 무슨 부분? 100만 원 비과세인지 또는 300만 원 비과세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A씨는 100만 원, B씨는 3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A씨한테는 국외근로 여 선택하시고 100만 원 대상자로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B씨는 국외근로 선택하시고 300만 원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국외근로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부여.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yes이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원 등록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지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서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무엇을 한다? 수당 등록에 갑니다. 그리고 수당 등록에 가서 무엇을 한다? 나는 국외 근로라는 걸 등록을 합니다. 됐을까요? 근데 이거 등록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국세청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100만 원 코드와 300만 원 코드가 달라요. 그 이 코드가 또 맞지 않으면 이들과 뭐가 되지 않는다? 매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앞에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설정처럼 설정값이 정확해야만 그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원 등록에 국외근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수당 등록에 가서 국외근로로 아무리 등록을 해도요. 아예 급여 대장에 드러나지 않아요. 아예 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드러나긴 해요. 과세 비과세 계산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고 얘는 아예 등장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된 경우에 해당되는 직원만 국외근로 수당이 급여 대장에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것도 시험에서 내고 싶을 때만 냅니다. 빈도가 낮아요, 여러분. 네, 빈도가 낮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원 등록부터 시작하는 걸 주로 내야 돼요. 그래야 요건이 되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한 회사에도 100만 원, 300만 원 조항이 두 개가 동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 한국에서 받은 금액을 지금
회계에서 받는 금액이 해외에서 받는 금액이랑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 초과한 금액을 전부 다 비과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얘기할 때요. 아니 해외 근무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받는 금액,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받는 금액이랑요. 원래 국내에서 받았던 금액 있죠? 요거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액 비과세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에 출장 나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원래 국내에서 300만 원 받다가 얼마로 370만 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70이 뭔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그거요. 해외 수당이라고 등록했거든요. 국외 근로수당이라고 등록하시든 해외 수당에 등록하시든 뭐로 등록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외 수당에 얼마 넣었다? 70만 원 추가되는 것 때문에 370 바뀌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당신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월 100만 원을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월 300만 원을 비과세 주겠다 해요. 그러면 해외 수당 70이란 게 추가가 돼서 370이 나가면 해외 수당 자리를 70으로 넣지 마시고 무조건 무엇 하시라? 100으로 넣어주세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추가되는 것만 비과세를 자꾸 만드세요. 아니에요. 전체 금액 중 월 100만 원, 전체 금액 중 월 300만 원 비과세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왜 건설이나 원양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비과세 금액이 이렇게 크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배 타고요. 해외 한번 나가면 원양어업은 짧아야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내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국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업원들 그만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수가 좀 높기는 해요. 근데 상당히 고된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구하는 데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월 300만 원 비과세 주는 거. 그리고 해외 건설 수주를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업자는 있는데 종업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 정책으로 들고 들어온 게 뭐냐면 300만 원 비과세 해주겠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받으면 200만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비과세죠. 그래서 이건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로계약서도 일부러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 우리 4대 보험은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 50%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 아유, 비과세라. 그리고 내가 부담했던 건요. 연말정산할 때요. 보험료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건 누가 부담한 거? 회사가 부담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건 우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근로자. 그럼 근로자가 부담했던 건 우리 내 월급에서 뗐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연말정산 때요. 보험료 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비과세 근로소득을 봤더니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만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누구 없어요? 국민연금 없어요. 자, 국민연금은 회사가 50%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세법이 바뀌면서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국민연금 비과세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국외 근로자가 아니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비과세 소득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령에서 지워버렸어요. 그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안 들어온다는 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들 다 들어오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리고 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요. 우리 대학생이 우리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고 있는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그들 근로장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비과세. 이거 한동안 과세했었어요. 근데 금액 많이 주지도 않는데. 자,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자,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얼마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우리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럼 제가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1년을 꽉 채우면 600만 원이 돼요. 그럼 500까지는 비과세고요. 초과된 100만 원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원씩 받았다? 그럼 360이니까 전액 다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설정하실 때 정확하게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비과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일용 근로자 뒤에 남겨져 있는 나머지 근로소득 마무리하겠습니다.